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의 임영주입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다음 달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야권의 정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의 복귀가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과 호남 민심의 향배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이신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 민심이 안철수 교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도 안 교수의 정치활동 재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야권의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재보선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승 전략이 절실하지만 안 전 교수의 등장으로 재보선 구도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상황. 더구나 민주당은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선 패배 책임론 등 당권 투쟁이 가열되고 있는 때라 안철수 교수의 정치활동 재개가 민주당의 분당 사태까지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야권에도 중산층의 어떤 정치적인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 하나를 운영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다당제 현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결코 충분한 시간을 둔다면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안 전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처럼 새 정치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혹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될지 정치계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네, 안 전 교수의 출마 소식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혜자 의원님. 현재 민주당은 지금 안 전 교수의 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안철수 교수는 저희 야권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안철수 전 교수께서 또 이렇게 정치적인 지향을 밝히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견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특별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함께 새정치 공동선언을 했었고 또 연대를 했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는다면 이번에 출마 선언 이전에 저희 민주당과 또 한 번쯤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또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요. 네.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은 안 전 교수의 정치 복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한 1년 한 2개월 남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정치적 변화가 아마 상당히 좀 극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안 교수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민적 지지도가 한 25% 내외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25%를 지방선거까지 최소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 공직의 숫자로 세력화할 수 있느냐, 세력화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안철수 교수가 어떤 나름대로 범야권 내에서 어떤 지형 변화에 대한 세력 다툼 과정에서 새 정부의 안착을 위해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또 당내 안정을 꾀하면서도 또 안철수 교수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또 당 내부에서도 보면 또 주류 비주류 간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국민의 뜻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안 전 교수의 이제 지지 모임이었던 우리 광주 전남 시민 정책 포럼이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동관 교수님은 지금 현재 시민 정책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전 교수의 이번에 출마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우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에 있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완전히 뭐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호남 지역 유권자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반성과 평가의 시간들을 그동안 가져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안 후보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좀 더 광범한 세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좀 더 차근차근 아래에서부터 준비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광주 전남 시민 포럼은 훨씬 더 과거보다는 이제 폭을 넓혀가지고 단순히 어떤 시민사회 인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좀 규합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결국은 새 정치가 무엇인가를 좀 토론하는 그런 어떤 포럼의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정치적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형태를 바꿔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면서 우리가 이제 안철수 전 교수의 정치활동을 깊이 연계하면서 이제 새로 그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은 시민 포럼 활동에 다시 들어갔는데 예. 어떻게 우리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가 호남 지역에서 제일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를 하고 나서 결국 이제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또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고 나니까 그 어떤 안철수 교수 사퇴에 대해서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지역 여론의 흐름들이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면 호남 지역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관계, 어떤 튼튼한 신뢰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또 호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투사할 수 있느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저기 언론 매체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남 지역 쪽에서는 한 60% 정도가 민주당 이외의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을 원한다. 네. 그리고 그것이 안철수 전 교수가 창당하는 어떤 신당의 형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여론이 참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광주 전남 포럼 모임에 대해서도 지금 대체로 인적 구성이 첫째는 이제 교수라든지 학자 또 법률가, 의사와 같은 전문가 그룹이 일분이 있고 또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들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지금 호남 지역민들의 현재의 어떤 변화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변화, 민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갈망 이런 부분과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안철수 교수가 정치 세력화를 지금 어느 시점부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고 어떤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이 아마 상당히 어떤 안철수 전 후보가 만들어가는 정치 세력화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조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 포럼 모임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전 교수는 서울 재보궐선거 노원병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안철수 전 교수 정치활동 재개 이게 야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물론 안철수 교수의 그 출마 자체가 야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도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안철수 교수가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면 그것이 정치 세력화로 나갈 것이고 그 정치 세력화는 정당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결국 안철수 교수가 실패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정당 정치에 대한 역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그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고 보면 신당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 교수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소위 말하는 아카데미라든가 무슨 포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갈지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부터 먼저 신당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빠른 그 애단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또 그 신당의 탄생은 저는 안철수 교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역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국민들의 또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당의 어떤 근거는 조금 더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민주당이 못한다면 신당의 뭐 입지는 더 그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기존의 그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당의 뭐 그 태동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희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교수는 11일 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를 이렇게 논의하고 아마 4월 재보선 전에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밝힐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박예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민주당이 스스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지요, 실은.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교수가 사실은 4월 재보선 출마까지 올 거라고는 별로 많이들 예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재보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민주당이 너무나 지리멸렬하고 있기 때문이죠. 5월 4일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계파 싸움이 심하고요. 또 여전히 진영 논리로 박근혜 정부하고 이렇게 1대1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새로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은 이 안 전 교수의 정치 재개, 야권에 지금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혜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철수 교수 본인이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바는 지금 전혀 없는데 대체적인 분위기가 안철수 교수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변호사라든지 학자 그룹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거의 직설화법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결국은 안철수 전 후보가 끝까지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안 하고 그 독자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별도의 지금 어떤 이렇게 신당 창당하겠다라는 의지는 지금 강하게 익히는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교수가 이제 신당 창당으로 간다고 이제 했을 때 과연 어느 시점에 갈 것이냐, 또 얼마만큼 이렇게 이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을 것이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첫째는 안 교수가 지금 4월 재보선에 나가서 당선이 되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어떤 잠재적인 지지도에 뭐 전 국민의 한 25% 정도가 지지를 한다고 하는 이 지지도가 국민들이 이제 대체로 눈으로 확인하는 이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당 창당의 탄력이 조금 더 붙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5월 그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지 아니면 거기서 또 균열의 모습이 생기는지 거기에 따라서 반사적인 또 어떤 관계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 재보선에 안철수 교수 측의 어떤 주변 인물들이 얼마만큼 또 이렇게 재보선거에 당선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야권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교수가 만약에 4월에 본인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10월 재보선 선거에서도 또 안철수 후보 측 어떤 주변 인사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신당 창당이 상당히 어떤 탄력을 가지고 가서 상당히 어떤 무게 있는 신당이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라든지 일정 부분 아마 신당에 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당장에 지금 4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낙선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게 구름처럼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교수한테 희망을 걸었지만 이 사람이 이 희망을 현실 세력화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당 창당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 정치 세력화가 상당히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4월 재보궐선에 탈락하고 10월 어떤 재보궐선거에서도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심는데 실패했다 이러면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 측 사람은 그냥 그저 역사의 한 점으로 그냥 이렇게 이름 석자 남기는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얼마만큼 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느냐 또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만큼 좀 못해주느냐 그다음에 새누리당이나 현재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얼마만큼 정치개혁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하게 느끼게 해주느냐 그래서 조금 뭐 여전히 오만과 독선한 모습으로 정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안철수 교수의 어떤 현재의 힘, 국민의 기대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지, 주변의 환경 또 객관적인 상황 변화 여러 가지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지지 모임에서 내부적인 요구사항 같은 거 어느 시점을 가장 지금 좋은 시점을 보고 있는 다양하죠. 그것은 다양한 것 같고요. 방금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4월 재보선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새정치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정도의 새 정당 정치를 향한 이 국민적인 요구가 근 한 2년여를 지금 걸치면서 계속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 물론 민주당이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쭉 정당 정치 해온 것들을 보니까 거기는 전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 안철수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뭔가 새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재보선은 4월 재보선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3월에 이제 안 후보가 돌아오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을 전광석화처럼 빨리 해가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포럼이 그러한 그 신당 창당에 뭐 주도 세력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마다 포럼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 전남 시민포럼의 현재 역량으로 신당을 바로 창당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역시 내가 내년에 출마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분들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역 의원님이나 현역 단체장님들까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접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지들이 함께 모이면서 신당을 하게 되겠죠. 신당을 한다면. 우리 박 기자원님 보시기에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안전 교수께서 영향력이 좀 지대하지 않겠느냐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대단한 뭐 영향력을 보여주었고요. 또 그 영향력에 저희가 어찌 보면 매몰이 돼서 단일화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참 저희가 매몰돼 버리는 현상이 저희의 대선의 실패의 또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물론 안철수 교수가 4월에 재보선을 통해서 입성을 하면 여러 가지의 기존 정치권에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안철수 교수가 신당을 창당하든 또 아니면은 민주당과의 어떤 결합이 되든 뭐 어떤 상태든지 국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안 교수님 아직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봤던 피상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갖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 자체를 저는 안철수 현상 그거를 현상으로 대단히 의미를 두는 것이지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교수가 아니어도 이 국민들의 그 욕구가 정치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한 안철수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이런 그 현상은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현명한 정치인들이라면 결국은 그런 국민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이 정치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 더딘 것 같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민주당 왜 질이 멸렬하다라고 비판하시지만 그런 비판 속에서 민주당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 저 자신도 새로 정치권에 진입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무력감도 느끼고 고민도 거쳤지만 그러나 3월부터 저희가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생활정치 또 국민에게 정말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볼 때는 자꾸 계파 싸움만 하는 것 같지만 계파 싸움의 이면에도 분명히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위기의식이 결국은 변화로 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기대를 좋은 합니다. 말씀이시긴 한데 이제 국민의 눈으로 보면 근데 사실 너무 실천이 없다라는 거죠. 말은 잘 하시는데 이 민주당 분들은 뭐냐면 저는 박 기자 의원님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세비 30%를 삭감을 하도록 하겠다. 법을 고쳐서. 근데 법이 고쳐집니까? 새누리당도 고치고 싶어 하지 않고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도 글쎄 법이 고쳐질까 이러는 거죠.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30%를 내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이 안 고쳐지더라도 민주통합당이라도 30%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될까요? 또 그랬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광주선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원들 공천 안 하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의 시효자 하나도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깝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든가 어떤 네, 판단하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새정치에 대한 공동선언은 저희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그때 했던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분명히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자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껍질을 벗기는 그런 아픔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혁신이 정말 국민들 눈으로 보면 더딘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하지만 저희 내부적인 혁신에 대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혁신안이 구체적인 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연하게 될 새로운 지도부도 혁신 지도부다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진 변호사님 보시기에 혁신이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 네. 안 교수께서 만약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한다면은 정치계에 미치는 파괴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혁신 안 한다 이랬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근데 다만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따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정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스피드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빨랑빨랑 이렇게 가고 이행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고 이제 이렇게 이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답답한데 아마 안철수 교수가 등장하면 이제 결국은 야권 전체 안철수 교수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떤 의도에 대해서 읽히는 부분을 보면 본인이 창당을 하고 야권 전체를 지금 본인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아예 재편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모두가 읽고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필사적인 어떤 변화와 혁신을 거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정치 집단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불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답답한 현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의 요체가 결국은 지금까지 답답한 정치 체제의 어떤 근원이라든지 시스템 또 이런 문화를 바꾸자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철수 전 교수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즐거울 거예요. 민주당과 이렇게 안철수 교수가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약간 기가 빠질 것이고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각을 세우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즐거울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지금 그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 새누리당의 일정 영역을 또 잠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즐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교수 등장으로 봐서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아마 좀 필사적으로 정치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기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새누리당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번 4월 보궐선거는 두 개의 선거구가 거의 모두 저는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원병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홍정욱 의원이 당선됐던 곳이고요, 거기가. 그런데다가 지금 박근혜 새 정부는 어떻게든 이번 싸움에서 민주당을 이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원병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뭐냐면 안철수가 간다 하는 순간 1000명, 2000명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투표 참여나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노원병 선거에 새누리당이 쉽게 이기면서 역시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선거를 흔들어 놔버린 거거든요. 게다가 현재 전반적인 이슈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슈가 굴러가야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안철수라는 미래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같은 사람이 탁 떠버린 거예요. 별로 그렇게 쉬운 지금 상황은 새누리당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의 포지션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친구고 장기적으로는 적이거든요. 큰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군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재 이 단기 짧은 시간에 민주당의 힘이라든지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치고 나가는 데 동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속이 편하다. 대민주당에 대한 관계에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준석이라고 그 젊은 비대위원 했던 친구를 공천하겠다라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는 것이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한 1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국을 조금 쉽게 풀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지금 가장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금 한 40일이 좀 지났죠. 네. 박 의원님. 그래서 네. 현재 혁신까지 그 암초들이 많지 않느냐. 예. 그럼 제거해야 될 어떤 문제들 지금 어떤 입장이시고 상황이 지금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혁신에 대해서는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멸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위에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 혁신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 보면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것이 가장 개파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은 개파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소위 언론에서는 전공법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철수 전 교수가 전공법으로 일찍 이제 정치권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혁신을 몰아붙이는데 장애물보다는 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우리 당내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파도 결국은 같이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개파라고 하는 것이 주로 당권 경쟁에만 몰입을 해왔다.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 정권 교체에 절절한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 민주당이 의심을
낮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개파의 어떤 그 폐해가 크지만 최근에 그 조사에 따르면 의원들의 그 무게파 선언이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그 무게파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도 하나의 혁신 흐름에 동조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연결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아주 좋은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의 등장 자체가 민주당을 좀 더 긴장하게 만드는 좋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그 현재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혁신의 어떤 과정이 여전히 개파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친노 개파뿐만 아니라 뭐 제 후배들이기도 합니다만은 486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일정하게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바로 정치혁신위원회하고 대선평가위원회 간의 싸움 같은 스타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호남 출신 의원들과 비호남 계열의 이제 대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것이 정말 원만하게 잘 수습이 될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룰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결국 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쪽이 승자가 되더라도 승복을 제대로 하고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의자 의원님 같은 분들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결국은 호남 출신들이 비호남 출신들한테 밀려나는 그런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호남 출신 의원님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셔서 과연 민주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잠깐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그 민주당의 혁신 이루기 위한 선결 과제 여기까지만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아마 이제 개파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개파의 본질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개파가 이제 왜 결성이 되느냐. 첫째는 뭔가 공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있어서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들끼리 우선적으로 좀 그 공천을 받겠다. 여기서 어드밴티지를 얻겠다. 이 목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생각과 어떤 사고, 이념을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적 비전이나 이 흐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같이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사심을 없애서 이렇게 공천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 쓰겠다. 그리고 공천 시스템을 정말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하면 아마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 이제 이념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지향점, 방향성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존에 너무 좌클릭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 좀 우클릭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뭔가 좀 민주당 내에서 고심을 해서 당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다시 좀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민주당의 혁신 또 개파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이념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 이념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 공약들을 쑥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이 자리의 문제, 공천의 문제, 이 권력 자체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끈이라든지 욕망을 놓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념의 문제를 정립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인데, 그래서 그 공천의 문제라든지 뭔가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담백해지는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물밑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공개는 그동안 안 했지만 사실은 공천 문제라든가 또 그 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선거만 치르고 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열린 우리당 이래로 사실은 그 21명의 그 지도부 대표가 있었습니다. 평균 뭐 5개월 정도밖에 재임 기간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성 때문에 이번에 그 전당대회는 정기로 치르되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명시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책임지고 나가라. 그리고 이제 또 지도부에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공천 과정도 뭐 국민회 한다고 해서 다양한 뭐 방법들, 실험적인 방법들이 그 도입이 된 적이 있죠. 그러나 지도부가 정작 정말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공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빠른 시간 내에 그 공천의 그 기준이라 할까요? 그걸 발표를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그 노력이 대단히 그 사전외고제와 같이 중요하고 또 2년의 임기 동안 그 대표한테 권한을 실어주는, 그래서 이번에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하긴 하지만 최고위원은 일종의 그 협의 의결을 해주고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거기에서 2년의 임기 동안 하되 가령 전 당원에 의해서 한번 중간 그 투표제 신임을 묻는 이런 그 과정은 그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교체 그 자체도 빈번한 교체보다는 예측 가능한 정도로,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적인 그 정당 구조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대충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예, 이 모든 그 제도적인 혁신에 대한 노력들은 사실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2001년도에 한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13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정치혁신, 정당 정치혁신, 제도 관련 세미나도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동안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실천하느냐거든요.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어땠습니까? 열린우리당 하면 아래로부터 제대로 된 정당 정치 하겠다. 제대로 안 됐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민주통합당의 혁신 노력에 가장 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친노 계파와 문재인 후보의 말하자면 책임지는 모습. 그게 먼저 선행됐다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저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분 보시기에 당내 활동을 하시면서 네. 계파 간, 비주류, 주류 간의 갈등 실제 피부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지 상황을 좀 느끼신 점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저는 사실 그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를 못하고 뭐 또 어찌 보면 또 외로울 수도 그 있죠. 그러나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계파를 선언하는 분들이 그 늘어나고 있고, 제가 이제 대선 평가 보고서를 그 좀 봤습니다. 외부의 교수님들이 이제 한 평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계파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도 몇 분 그 있었어요, 계파를. 근데 저희 127명의 의원들을 전부 다 그 나눠놨더라고요. 계파로 이렇게 평가를 그 해놨던데, 저희가 이제 다만 최근에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느끼는 것은 이제 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모바일과 같은 그런 그 방식은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 했고요. 또 그 당원 중심의 그 정당으로 가자.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 과정에서 분명히 소위 이제 계파를 대변하는 그러한 그 분들의 굉장한 그 논란은 거쳤습니다. 그러나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그런 갈등이 있어야 변화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없다면 사실 변화도 혁신도 그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뭐 논란 끝에 결국은 그 전당대회 룰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그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실천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재등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림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계파가 민주당 내에서 얼마만큼 지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지금 뭐 언론 보도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여전히 뭐 주류 친노 계파는 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친노 계파를 이렇게 대표해서 나올 만한 당대표 주자가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지금 이렇게 당대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은 거론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필요가 한다면 안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대선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조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조금 안 비치셨어요. 물론 이제 대선 때 워낙 힘들고 피로하니까 조금 뭐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패배를 했으면 그 자신 또 포함해서 주변 참모들까지 공과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평가를 좀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고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조금 어떤 이렇게 당을 이끌기에 조금 첫째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들고 두 번째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대선 주자로 나왔던 분이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어떤 보이는 것이 상당 정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대선 주사를 하셨던 분이 어떻게 보면 이 특정 계파로부터 이탈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당대표까지 나오는 것이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과연 좋은 것인지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두고 볼 일입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단계,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문재인 후보와 그 친노계파의 욕심이 내려놓지 않아도 이길 것 같다라는 식의 욕심이 지난 대선을 마지막 망쳤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재등장, 우리 박혜자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희도 크게 국민의 시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후보 본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대선의 가장 큰 패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문재인 후보 본인에게 있고 그리고 폐쇄적인 친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에 대한 성찰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문재인 후보 역시 정말 48%의 지지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야권의 소중한 정말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점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것은 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같이 이제 계파가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권 경쟁이나 이러한 것에 결코 뛰어들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은 정말 눈앞에 이게 연연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전 교수가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하면은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굉장히 사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호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결국은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민주당을 계속 찍어야만 했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그 바람에 한 당이 독점하는 정치가 됐고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도 말하자면 저해를 했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후보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안들을 가지고서 경쟁력 있게 나온다면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안 후보가 이번에 4월 보선에 출마를 결정하게 된 것도 실은 호남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후보 쪽에서 특별하게 호남 쪽이 얼마나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호남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어떤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또는 안 후보 정치 세력 간에 경쟁할 수 있는 1대1 경쟁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저도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면 지금 민주당을 대신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한다라는 호남 민심이 한 6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주도하는 신당이 창당됐을 때 그 정당과 민주당 간의 뭐 어떤 지지도를 가상 지지도를 해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주도하는 정당의 지지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이렇게 등장이 돼가지고 결국 또 이제 이게 만약에 4월 또 10월 지방선거, 4월 10월 선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비슷하게 내년 지방선거가 아마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안철수 후보 본인이 4월 보선, 그 다음에 10월 재보궐선거를 꾸준히 거치면서 본인의 세력화와 정당화를 안정적으로 잘 간다는 그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제가 충족되지 못하고 그냥 정치 세력화에 실패하고 그냥 사멸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그냥 민주당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 교수님이나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계속 신당에 이제 무게를 두고 계신 거고 또 저희 민주당에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뭐 신당이 태동을 해서 결국은 둘이 선의 어떤 경쟁을 벌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도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전국 구도로 본다면 결국은 야권이 4개로 재편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정말 다당제 형태가 돼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정권 교체에 5년 후에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야권은 4개로 쪼개지고 결국은 새누리당 굳건하게 하나의 정당으로 유지가 될 때 정말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구도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또 이런 다당제가 야권이 분열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역시 우리가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좋은 구도는 민주당이 혁신하는 것이고, 또 안철수 전 교수께서도 신당 창당보다는 민주당과 함께해서 정말 새 정치에 대한 이상을 민주당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거. 왜냐하면 실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동조 세력이 민주당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 민주당에 들어와서 하지 못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민주당의 67%인가요? 몇 프로의 의원들이 적극적인 찬성을 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도 정말 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안철수 교수 측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저는 그쪽과 관계는 없으니까 언론을 보고 이제 유추 해석을 하는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안 교수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은 친노 지금 그 세력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거기 가서 본인이 자리를 잡을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하고 이념적 지향점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지금 기존의 어떤 단일화, 그러니까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어떤 확률이 박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더 높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권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야권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조직체를 새롭게 이렇게 재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하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과거 정치를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1992년도에 대선에서 진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퇴장했죠. 그랬다가 김영삼 정권이 이제 세게 갔습니다. 세게 간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은 이기택 의원이 이끌던 당시 민주당은 지리멸렬했고요. 그런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기택 민주당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도 그게 이기택 의원이 만들어놓은 민주당은 너무 이상하게 개파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만들었던 당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바깥에다가 새정치국민회의를 95년도에 창당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여론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세수를 세부대에다 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만들었고요. 결국은 새정치국민회의는 그 민주당 세력들을 흡수했고 일부, 그리고 자민련까지도 연대를 해서 97년도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통합당은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안 좋은 부대예요.
그 바구니 그 속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들어간다면은 안철수까지 더러워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깥에서 세부대 좋은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제 민주통합당의 우리 박예자 의원님이나 이런 좋은 분들은 다 우리 쪽으로 와서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간다면은 네. 그동안에 오히려 이제 원내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죠. 20석 이상의 대하 원내 정당으로서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안철수 전 교수가 지향했던 새 정치는 오히려 무너질 공산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정말 개별 접촉해서 이렇게 빼내가기 형태의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요.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서 그 어려운 길 속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안철수식의 저는 그 새로운 정치가 되어야 토론 된다고 시간이 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예, 시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지금 시간이 각 한 1분 정도씩밖에 주어지지 예.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결국 이제 안철수 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현재의 좀 답답한 정치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선거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마음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자세, 어떤 대화하는 느낌. 그래서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자세를 정치권이 조금 이렇게 갖는 걸로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의원들 또 공직자들의 심성의 변화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아주 조그만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발목에 잡혀서 계속 계류되고 있는 상태들은 아닙니까? 근데 양쪽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살짝만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근 뭐 한 20일 이상 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국민 또 정치권의 어떤 이런 심리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갈망하는 어떤 국민의 욕구를 대변한 것이 안철수 아닌가. 그래서 조금 민주당도 통 크게 이렇게 잘 가면 이렇게 꿋꿋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기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개별 접촉을 해서 의원을 빼오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민심이 흐르는 대로 의원들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안 좋은 바구니라고 하는 생각을 민심이 갖고 있어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민심에 따라서 의원들이 움직이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단 바깥에다가 좋은 바구니를 만들겠다. 뭐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중요하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계자 의원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뭐 어느 한편의 의견만 옳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은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시끄러운 과정 조정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노력이 우리 정치권 전체에 그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민주당은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할 겁니다. 혁신과 또 우리가 그 소홀히 했던 민생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생활정책 이러한 문제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노력은 뭐 민생센터를 지난 며칠 전에 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국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두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의 정치활동 재개가 여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전국적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정치 문화가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